지중해 세계가 어쨌든 이 시기에 특히 2세기에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었습니다. 로마 문화와 법이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제국 거점 도시들, 그 속주의 도시들에는 로마식 극장, 목욕장, 수도교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야말로 그냥 허언이 아니고 실제로 제국 전역으로 뻗은 도로망을 통해서 로마 문화가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또 제국에서 각종 문물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로마라는 말이 로마는 영원할 거라는 이런 이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중해 세계의 그 패자로서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대제국이 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해서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까지 5명의 황제들이 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가의 통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 또 이후의 황제들이 다 저곳에 이렇게 안치가 됐습니다. 마우솔레움 아우구스투스의 대능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번역을 해봤는데요. 그곳에 그냥 혼자 아우구스투스만 묻힌 게 아니고 그의 후계자들 또 가족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번역어를 써봤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저 웅장한 그 무덤이 당시 로마 황실의 권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실의 마지막 황제 네로는 사실 자기 어머니 아그리빠의 어떤 권력욕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그가 황제가 됐습니다. 17살 때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17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겠죠. 그 어린 나이에 황제가 돼서 처음에 8년 동안은 그나마 주위에 뭐 철학자 세네카, 뭐 친위대장 브루스 같은 측근들을 잘 두는 바람에 초기에는 오히려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4살쯤 되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뭔가 이제 황제로서 내가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정적들을 뭐 학살하고 심지어 어머니 아그리피나 아내 옥타비아도 살해하는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사실 역사 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제 독특한 또 그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에 열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황제가 돼가지고도 그리스 순회 공연도 하고요. 또 전차 경주에도 몸소 참가하는 아주 그 뭐 다재다능한 그런 뭐 예능인의 어떤 그 재능은 많은데 황제로서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로 시대 때 제일 큰 사건을 들라면 유대 로마 전쟁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와 이제 전쟁을 했는데요. 이것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또 마지막에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 최후의 항전지까지 그 유대인들의 계속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로는 사실은 권력에서 쫓겨났고 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많은 그 속주에 나가 있던 군대들이 이제 중앙에서 네로가 너무 통치를 잘 못하니까 불만이 가중됐고 또 네로가 자살하니까 이제 여러 군단의 그 사령관들이 그 저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했습니다. 서기 68년, 69년 권력을 다투었는데 69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내전에서 승리해서 플라비우스 황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네로까지가 이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가였다면 그 뒤에 베스파시아누스는 플라비우스 가문 출신인데요. 이렇게 이제 황실이 바뀐 것이죠.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로마 첫 번 황실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는 그 유명한 콜로세움 건축을 시작한 황제가 되겠습니다. 콜로세움은 지금도 뭐 로마에 남아 있는 로마 유적 중에 정말 거의 로마를 상징한다고 하는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이름은 암피테아트룸 플라비우스의 원형 경기장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형 경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맨 윗부분이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입니다. 장축이 180m, 단축이 150m 하는 타원형이 되어 있고요. 48m 높이에 5만여 명이 수용 가능한 아주 그 당대로 보면 엄청 큰 실내 원형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가 79년부터 81년까지 3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유대 전쟁에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또 73년에는 마사다를 정복하는 그런 이제 마무리까지 다 티투스가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는 요새인데요.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항전지가 지금 오늘날 유적으로 잘 보존돼 있습니다. 저곳을 이제 로마 군대가 3년 동안 포위 공격했는데 결국 나중에 토벽을 쌓고 올라가서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 모두가 거의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로마가 정복했지만 항복을 받아내지는 못한 그런 이제 그 항전지로 남아 있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스라엘 신병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마사다까지 이제 행군을 해서 거기서 이 과거 자기의 조상들이 로마와 아주 그 장렬하게 죽기까지 싸웠던 그 항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종의 군사 훈련의 마지막 코스로 저곳을 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마사다까지 정복한 다음에 그 많은 유대인 포로, 뭐 한 10만 명의 유대인 포로를 이제 로마로 끌고 왔고 그래서 그 중에 4만 명을 콜로세움 건설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유대 전쟁터 중에 로마 광장에 가면은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티투스가 유대인 포로들을 끌고 와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지은 개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서는 자랑스러운 유물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뼈아픈 그 자기 조상들의 치욕의 역사를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기 조상들의 끌려가는 모습 저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콜로세움도 마찬가지죠. 그 4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지었는데요. 정말 로마인들의 유흥을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저것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아마 이 콜로세움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유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형 경기장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했을 때는 거기에 물을 채워서 모의 해전까지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웅장하고 또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원형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 79년 그가 즉위하던 해는 저 유명한 폼페이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여러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산재가 여기 폼페이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래서 폼페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화산재에 덮이는 그런 비극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폼페이의 모습인데요. 저 베수비오스 화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폼페이입니다. 거기서 화산재가 날라와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화산재를 다 걷어내고 보니까 79년 당시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보존이 돼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플라비우스 황실은 마지막 황제가 이제 도미티아누스인데요. 도미티아누스가 워낙 또 폭정을 행하다가 결국은 암살됨으로써 그 왕실이 96년에 끝나고 그 뒤에 네르바부터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5명의 황제가 이제 가장 로마 제국의 전성기라고 하는 오연제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평화는 그야말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부터 오연제 시대에서 거의 정점에 이릅니다. 그 중에 트라이아누스는 히스파니아 이탈리카 출신입니다. 즉 히스파니아 출신 엘리트가 로마의 황제가 됐다. 이것도 대단히 로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언론과 로마인민은 이 트라이아누스야말로 최상의 프린셉스다. 옵티무스 프린셉스 이렇게 칭호를 불렀는데요. 그는 아주 대대적인 원정을 통해서 로마의 영토를 가장 멀리까지 확산시킨 그런 황제가 되겠습니다. 영국, 오늘날 이제 헝가리까지, 또 루마니아 이런 데까지 해서 흑해 지역으로 이렇게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요. 이렇게 로마 제국의 가장 광대한 영토를 트라이아누스 때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양자가 됐던 하드리아누스 역시 히스파니아 이탈리카 출신인데요. 그는 이제 트라이아누스가 이렇게 정복한 영토에다가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그 장성을 쌓고 또 여러 이민족의 침입에서 그 로마 제국의 국경을 든든히 한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타니아, 오늘 영국 북쪽에 가면 하드리아누스 장성이라고 하는 큰 장성 유적이 남아 있고요. 하드리아누스 이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재위를 계승합니다.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뭐 명상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황제지요. 아들 코모두스에게 권력을 이양했는데 그 아들이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연제 시대가 마감하고 결국 그는 이제 암살당했습니다.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코모두스를 유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사실은 역사적 사실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로마의 평화는 서서히 저물게 됩니다. 이제 저 훌륭한 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오연제 시대로 이어졌던 200년간의 평화는 서서히 3세기의 위기라고 하는 혼란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 우리가 한 200년의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하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많은 불행하고 비극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시대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마사다가 마지막으로 접수되면서 유대인들이 한 1800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를 떠도는 유랑 생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시작된 것도 바로 저 시기입니다. 또 79년에는 뭐 베스비오스 화산이 폭발해서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화산재에 덮이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지중해 세계가 어쨌든 이 시기에, 특히 2세기에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었습니다. 로마 문화와 법이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제국 거점 도시들, 그 속주의 도시들에는 로마식 극장, 목욕장, 수도교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야말로 그냥 허언이 아니고 실제로 제국 전역으로 뻗은 도로망을 통해서 로마 문화가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또 제국에서 각종 문물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로마라는 말이 로마는 영원할 거라는 이런 이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다신교적 전통이 강한 지중해 세계에 유대교에서 기원한 유일신 사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지중해 세계로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